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네 번째 페이지. 틈만 나면 본인이 95년 돼지띠라고 주장하는 잡지사의 족보 훼손범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83년 돼지띠인데 조금 제가 12년 뒤로 후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입니까 그게? 83년으로 고쳐 잡겠다. 바로 잡습니다. 네, 사실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화끈하게 하시는 김에 청개구리로 가정의 달의 꼬인 족보보다는 불륜 특집 이런 거 어떨까요? 불륜 특집. 그런데 좀 강점이 있으신가요? 우리 참 했네 불륜 특집이요. 이별, 세기의 이별. 그러니까요. 치정 이런 쪽으로 삼각관계 특화되신 것 같습니다. 잡지사의 신구 선생님이에요. 거의. 사주에 뵙겠습니다. 썬구. 네. 니들 개맛을 알아? 그나저나 지난주에 이제 조폭의 역사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혹시 그쪽 바닥에 계신 분들한테 DM을 받거나 협박을 받거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협박이라기보다 지금 그 제 방송을 지난주에 들으신 우리 또 그쪽 어둠의 세계 관계자 여러분들 조폭의 역사를 오프라인 강의로 듣고 싶은 분들은 DM 주시면 제가 강의 가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특별한 구성이 있나요? 팔도씩 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성님들 잘 지내셨어? 그렇습니다. 모든 팔도 지방 사투리 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경상도, 충청도 등등 다.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방송하는 7일 친구 썬킴 욕본다 친구야. 이분은 71년생으로 알고 계시네요. 11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났나요? 참 83이라는 거 그럼요, 고쳐잡고요. 이런 방송이 왜 구독자 1억 명이 아니죠? 미스터 비스트가 사람 써서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분 계시고. 맞습니다. 이게 은버튼 정도가 아니라 벌써 100만 돌파해야 되는데 뭔가 음모론이 있어요. 어떤 음모론이? 네? 누가 그럴까요? 혹시 한판 승부에서 견제를? 우리 또 양재에 있는 큰 프로에서. 네. 올해 대상은 썬킴이다. 하무 맞다이가라고 적으신 분 계시고. 그리고 잡지사 PD가 양복 한 벌 이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신 분도 계신데. 결혼하신다고요? 다행히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 그 팔토시를 저 잡지사 담당 PD가 퇴근길에 착용하고 가는 게 목격이 돼서 퇴근길에요? 오목교일 때가 굉장히 술렁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전문에 나오신 딱 시비에 휘말리기 딱 좋은 차림새로 잡지사 PD가 당당하게 퇴근을 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뻔한 방송을 지향하는 잡지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또 한번 특별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 이번 한 달만큼은 가족, 친지, 사돈의 발전까지 두루두루 잘 살피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썬문답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가족관계, 역사 속 꼬인 족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듣고는 선생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른 역사, 바른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약간 꼬인 이야기가 솔직히 더 재밌어가지고 오늘 정말 알차게 구성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른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제가 하나 정도는 튀어줘야죠. 그래야지 박광희 작가가 살지. 하나 정도는 꼬여야 됩니다. 네. 자, 흔히 이제 꼬인 족보를 그 동물 개에 비유해서 속된 말로 댕댕이 족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진짜 개의 족보가 있다고 해서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 족보라는 것은 정말로 개의 혈통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개 입양을 할 때 혈통 따져서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시바견 같은 경우에도 하필 또 꼬였네요. 시바견 같은 경우 실제로 일본에 가가지고 족보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정말 이 전통과 가문이 있는 시바견인가 해서 입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같은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더라도 족보를 내놔라 해서 족보가 있는 순수 혈통의 강아지를 데려오시는 분도 꽤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개 족보가 있는 개보다는 일명 똥개들 있지 않습니까? 믹스견이요. 그러니까 동물학적으로는 더 문제가 없다고 해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동계 여러분들이 보통 아침에 대문 열고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동네에 있는 수많은 데이트를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쁘죠. 그래가지고 직계 혈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판 다른 견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동계들이 훨씬 더 문제가 없다. 괜히 순수혈통 따지다가. 순수혈통 따지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같은 이른바 패밀리 라인에서만 결혼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전적으로는 솔직히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족보 따지는 쪽이 약간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뭐 족보가 꼬였다 이런 표현이 많았던 게 그 빠른 연생 문화 때문이었잖아요. 이게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빠른 연생 그러니까 뭐 1월, 2월에 태어난 학생들 애들이 네. 전년도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83년생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983년 2월생은 예. 3월생한테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3월생은 2월생 보고 형이라고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선배라고 불러야 되는 그렇죠. 이런 약간 불합리한 일이 있었죠. 이게 나중에 또 사회 나가면 또 이상해지고. 예. 이게 그 꼬이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정말 쿨한 친구가 있어요. 쿨한 친구. 제가 이제 그런 걸 몇 번 당했는데 예. 똑같이 너 몇 년생이야? 83년생. 나도 83년생이야. 말 놨어 친구가 됐어요. 예. 근데 얘가 빠른 83이었어. 예. 근데 얘가 82년생과 학교 같이 다닌 거예요. 그렇지. 그럼 또 친구야, 그들끼리. 근데 네. 그걸 인정하는 82년생이 있지만 인정 안 하는 82년생이 있어요. 있어요. 야, 너 내 동생 아니야? 후배 어디도 뭐 있어요.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이게 이 꼬이는 족보가 이제 대표적인 게 군대 갈 때 그렇거든요. 예. 딱 들어가 보니까 상사가 내 학교 후배야. 그렇죠. 딱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깨갱입니다. 네. 그냥 그렇고요. 생각해보니까 83이시면 곽지식 작가한테 형이라고 하셔야겠네요. 제식이 형이 몇 살인데요? 형! 갑자기 문득 생각이 곽형! 예. 밥 사줘, 곽형. 그리고 이제 일가 친척 중에 늦둥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학렬과 나이가 조금 이제 어그러지면서 꼬인족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나이가 좀 꼬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아직까지 할머니가 살아 계신데 할머니가 이제 그 올해 출산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기쁜 일이죠. 할머니가 예.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삼촌이지만 굉장히 어린 지금 아직까지 분유를 먹고 있는 삼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옹알이를 하고 있어 삼촌이. 삼촌이 뒤집기 성공해서 막 삼촌 잘했어요. 아이고 삼촌 빨리 기저에 가라죠. 근데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케이스거든요. 삼촌 입장인가요? 아니 저희 아버님이 막내신데 아버님이 또 굉장히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막내시다 보니까 아버님의 큰형들의 자식들은 저한테는 조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보다 20살이 넘게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70이 넘으신 노인분들인데 제 조카예요. 저는 삼촌이고. 70이 넘었는데 조카. 호칭 정리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반말은 못하고 예. 자네라고 해요. 진짜 자네라고 하신다고?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못하지만 집안 어른들이 옆에 계실 때는 자네 이번에 뭐 손잡았다고 하는데 혼자는 뭐 이번에 학교 잘 다니나? 자네 손잡았다고. 근데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그러는 걸 보면 바로 썬킴 폐륜 논란 바로 불거지는 거고. 그 권일용 프로파일러랑 갑자기 권일용 표창원 전 의원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둘이 동갑인데 딱 액면가를 보면은 표창원 의원이 훨씬 어려 보이잖아요. 저는 뭐 의견을 밝히지 아니 왜냐면 본인이 그 두 분이 나와서 뭐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그 표창원 선생께서 권일용 선생 보고 야 일용아 했는데 주변에서 야마 너 형한테 무슨 소리? 바로 논란 구설. 권일용 선생님이 또 이제 지금 1000만 배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아이고 또 거기 또 카메오 출연하셔가지고.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 속 꼬인족보, 특히 이제 근친혼으로 발생한 꼬인족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건국 신화를 보면 남매 간의 근친 이야기가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뭐 일본도 그 창세기 신화가 있어요. 창세기. 이자나미, 이자나기라고 남매예요. 이자나미. 이자가 누구냐? 인디안 인형처럼 부르는 남인데요. 이자나미. 쏙쏙 들어오네요. 쏙쏙 들어오죠. 이게 최적화됐어요, 제가. 이자나미가 여동생이고 이자나기가 오빠인데 이 둘이 결혼을 해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천지창조 신화죠. 그러면서 일본 열도도 만들고 뭐 강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그런데 동생인 이자나 여동생이죠. 여동생이면서 부인인 이자나미가 불의 신을 낳다가 화상에 걸려서 죽어요. 화상에 걸려 죽어. 그러면 동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오빠는 정말 의지의 오빠였어요. 어떻게? 왼쪽 눈으로 출산합니다.
아, 왼쪽 눈으로? 그럼 진작에 그렇게 하지. 왜? 그러게요. 어. 한번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안구 출산을 해서. 안구 출산을 예. 해요. 그래서 안구에서 출산을 한 아마테라스라는 신이 있어요. 아. 이게 일본의 태양의 신인데 예. 뭐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우길 승천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저 아마테라스에서 뿜어 나오는 태양의 빛을 상징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아마테라스 등등등 하여간 일본은 근친 오빠와 여동생의 결혼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의 창조 신화죠. 예. 사실 뭐 건국 설화 같은 거는 그렇게 치면 우리도 뭐 곰이 낳은 후손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래요? 있다고 쳐도. 호랑인데. 호랑이족이세요? 네네네. 아, 예, 그러시구나. 하지만 이렇게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과거에는 현실에서 성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고대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집안이 찐으로 뭐 꼬인 족보 집안이라고 하네요. 찐 꼬인 족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투탕카멘 우리는 황금 가면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투탕카멘의 할아버지가 아멘호테프 3세예요. 아멘호테프 3세. 저희가 지금 유튜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에 좀 가족 관계도를 띄워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아멘호테프 3세. 뭐 이름은 안 외우셔도 돼요. 네.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아케나톤이란 아들. 네. 그리고 딸 4명. 일남 사녀죠. 아멘호테프 3세에게 일남 사녀가 있었다. 예. 그렇죠. 네. 자, 일남 사녀가 있었는데 아들인 아케나톤 있지 않습니까? 예. 아케나톤이 투탕카멘의 아빠예요. 아,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이 아멘호테프 3세 그러니까 이제 투탕카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아버지죠, 할배요. 네, 그렇죠. 아들인 아케나톤을 결혼을 시킬 때가 왔어요. 혼기가 와가지고 며느리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듀땡이라든지 이런 그 정보 회사에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 딸 친딸과 결혼시켜요. 자, 아케나톤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케나톤 입장에서 봤을 땐 여동생. 아, 아들이랑 딸을 결혼시킨다고? 친오빠 친여동생을 결혼시켜버려요. 그 사이에서 나온 게 투탕카멘이라는 거예요? 투탕카멘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나머지 딸들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딸들 있죠. 딸 지금 3명 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두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 아케나톤 3세가. 아니, 아멘호테프 3세가. 아멘호테프 3세가요. 아빠가 나머지 딸 3명을 아내로 또 삼아버려요. 2명. 야,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아침 드라마 소재가 이거보다 더 아침 드라마도 못 만들거든요. 이건 비방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 뭐 저런 그 콩가루 집안이 있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네. 이집트 왕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이제 모계 사회 중심 사회였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혈통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가장 좋은 신부는 왕족이잖아요. 그러면 왕의 자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누가 있냐? 왕족. 그렇죠. 우리 누나, 오누이, 우리 여동생, 오누이 이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 왕족은 왕족끼리 혈통을 지킨다. 이걸 고집하다 보니까 근친혼이 성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투탕카멘 입장에서는 엄마가 과거에는 고모였던 사람이 엄마가 된 케이스고 이제 아멘호테프 3세는 딸들이랑 결혼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거 클레오파트라. 예. 네. 클레오파트라의 친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라고 있었거든요. 예.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친남동생이에요. 네. 둘이 결혼시켜요. 아빠가. 클레오파트라랑? 클레오파트라 누나, 그다음에 친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 결혼시켜요. 이게 가풍이구만. 여기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예. 처음에는 그 프톨레마이오스 14세 남동생이 어려요. 그 왕이 파라오였어요. 예. 근데 누나가 클레오파트라가 딱 봤을 때 아니 왜 나이가 어린 애를 저렇게 파라오로 시켜? 저 자리 내가 차지하면 안 될까? 하면서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바로 로마의 시저 안토니우스. 거기서 또 고역사가 시작되는구나.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그 영화 드라마가 그걸 배경으로 와요.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장 역사상 유명한 근친혼 가문이라고 하면 이제 오스트리아, 프랑스, 부르고뉴, 스페인을 통치한 합스부르크 가문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 잡지사에서도 다룬 바가 있는데요. 근데 뭐 사실 근친혼에 대한 인식은 뭐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근친혼의 결정적인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유전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전병이죠.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른바 주걱 턱이 유전이었어요. 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마리 앙뚜아네트 있죠? 네네네. 루이 16세의 부인이요. 네. 마리 앙뚜아네트도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세지 먹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프랑스로 시집을 갈 때 이제 루이 14세 프랑스 왕가에서 이걸 검사한 거예요. 뭘요? 너 합스부르크지? 주걱턱 검사하자고. 아, 병이 있나 없나? 근데 다행히도 마리 앙뚜아네트는 주걱턱까지는 아니지만 부정교합, 삐뚤빼뚤이었대 이가. 아,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시집 오기 전에 네. 교정은 하고 와라 해서 교정하고 루이 16세랑 결혼했다라고 아, 해요. 치아 교정을 치아 교정이요. 하고 시집 갔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꼬인 족보가 나온 유전병 이야기를 더 해보면 19세기 영국에는 이제 귀천상혼이라고 해서 왕족은 왕족, 귀족은 귀족, 평민은 평민끼리 결혼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해볼 영국 빅토리아 여왕과 남편 엘버튼 공 두 사람이 아주 금슬이 좋아서 사남 오녀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자녀들이 또 부지런히 자녀를 낳아서 빅토리아 여왕이 유럽의 할머니라는 별명이 생긴다고요. 유럽 전역에 다 얘들아 뭐해라 그럼 우르르 다 모이는데 다 각자 다른 말을 써요. 프랑스, 독일어 뭐 서로 통역을 해야 돼요. 야, 대단하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든 그런 여왕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뭐 중국과 아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홍콩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알버트 공 남편은 네. 독일 사람이에요. 아, 독일 사람인데 하여간 말이 안 통하니까 예. 뭐 여보 우리 할 것도 없는데 뽀뽀나 할까? 아, 잠깐만. 이건 정상가요? 뭔가요? 아이 야사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남 오녀를 낳고 네. 이 사남 오녀가 또 유럽 각국으로 또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손자가 42명, 야. 증손자가 85명. 지금 빅토리아 일가 가계도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저 중에서 이제 붉게 표시된 사람들이 유전병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전병이 이 가문에는 있었나요? 혈우병이었습니다. 혈우병. 혈우병이란 건 말 그대로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피가 안 멎는 그런 병이죠. 이런 병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 레오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혈우병 때문에 사망을 했거든요. 야. 그런데 이 혈우병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 측으로부터 유전이 된 혈우병의 가장 큰 피해는 러시아 마지막 그 왕족이었던 로마노프 왕조. 야, 러시아까지 가는구나. 네. 니콜라이 2세가 이제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지 않습니까? 예. 니콜라이 2세의 부인인 알렉산드라가 이제 또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녀였는데 아, 예, 예. 불행히도 이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니콜라이 2세 잘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의 그 손자 때 남자들을 보면요. 네. 굉장히 눈도 크고 쌍꺼풀도 진하고 미남이구나.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차은우 스타일. 네? 아, 예. 차은우요? 장동건이라고 하세요. 장동건 스타일. 예. 잘생겼어요. 83년생은 장동건 세대죠. 예. 그러면 우리 에디터는 뭔데요? 저는 이제 뭐 차은우 씨. 차은우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니콜라이 2세 잘생겼어요. 예, 예. 저기 지금 저거는 그림이네요. 약간 보정이 돼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 선남 선녀들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인인 그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녀 그 알렉산드라와 사이에서 딸 4명과 아들 1명을 생산합니다. 일단은 딸 이렇게 쭉 출산을 해요. 예. 근데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막내 아들 알렉세이라는 막내 아들을 출산하는데 예. 이 알렉세이가 예. 혈우병 가지고 태어나요. 아우 진짜 예쁘고 잘생겼는데 혈우병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 막내 아들 알렉세이가 혈우병 어렵게 갖고 본 태어났으면 아들인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가 탈까요? 우리 막내 아들 혈우병만 고치면은 네. 내가 정말 금은 보화를 주겠다. 근데 저 고칠 수가 친구가 없어. 대를 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를 이어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못 고쳐요. 어떻게? 그때 누가 등장합니다.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자체 에코 누구죠? 예. 그대 이름은 뭔가? 라스푸틴입니다. 라스푸틴. 라스푸틴. 너는 왜 이렇게 눈이 무섭냐? 진짜 무섭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역사 속 요승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요승 라스푸틴이 등장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라스푸틴이 니콜라이 그 2세의 아들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고칩니다. 근데 이 어떻게 고쳤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고쳤어요? 당시 러시아 의사들이 혈우병은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스피린이. 아스피린은 오히려 피가 더
더 안 먹게 만들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수술하기 전에 아스피린 먹었냐, 복용하냐 물어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라스푸틴이 딱 봤을 때 알렉세이가 아스피린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 아스피린 끊게 만들었대요. 예. 그래서 혈우병을 치료했다는 설이 있어요. 설.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네. 어쨌든 아들 병을 고쳤으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는 고맙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때부터 라스푸틴이 하는 말은 다 믿고 뭐 콩으로 파트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예. 하다가 결국 로마노프 왕조는 예. 라스푸틴의 이런 그런 국정농단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국정농단 때문에.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이런 근친 문화가 한 왕조까지 무너뜨리는 또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우리 역사로 와보겠습니다. 우리도 뭐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근친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 특히 신라가 근친혼으로 유명했다고요. 그렇죠. 뭐 신라도 그렇고 고려 얼마 전에 했던 그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고려 현종까지는 싹 다 우리 엄마면서 고모, 우리 남편이면서 삼촌. 아, 비슷했구나. 그래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근친혼이 일단은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뭐 그거로 인한 유전 질환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마 뭐 있지 않았을까 있었을까? 싶긴 한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선덕여왕의 아버지가 이제 진평왕인데 이 진평왕의 어머니인 만호 부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화면에 가계도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만호 부인의 남편이 동륜태자, 즉 진평왕의 아버지인데 이 집안은 뭐 어떤 식으로 족보가 꼬이나요? 동륜태자. 그러니까 만호 부인의 남편이죠. 그렇죠. 예. 남편인데 사석에서는 조카야. 에? 남편이자 조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내 고모. 네. 그러니까 조카와 고모가 결혼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륜태자가 예. 만호 부인의 어린 조카였어요. 이자 남편. 이자 남편이요. 근데 동륜태자가 그러니까 자기 조카이면서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숙흘종. 근데 보통 역사 교과서에는 숙훌종이라고 쓰이거든요. 숙훌종. 예. 자, 30kg 이하입니다. 숙훌종이 아니라. 아, 요새 13만 원대가요. 넘어가면. 그러니까요. 너무 안 돼. 야,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숙훌종이 아니라 예. 숙흘종이랑 결혼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만명 부인이라고 부인이 만 명 있는 게 아니라 만명 부인. 만명 부인을 낳는데 딸이 만명 부인. 예. 네. 이 숙훌종. 그러니까 이 만호 부인의 두 번째 남편이죠. 네. 이 사람이 누구냐? 친오빠예요. 친오빠. 친오빠. 이거 진짜. 그러니까 만호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 꼬일 대로 꼬였다. 첫 번째 남편은 조카. 두 번째 남편은 저기 오빠. 친오빠. 친오빠. 야, 대단한 분이네. 이건 뭔가요?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도 족보 브레이커 중 한 명이라고? 예. 참 이걸 지금 우리가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김유신의 여동생 김문희라고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김춘추와 자기 여동생 김문희와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시켜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지소공주라는 공주가 태어나요. 네. 그럼 조카네. 김유신의 조카. 김유신 입장에서 봤을 때 여조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지소공주가 또 김유신과 결혼합니다. 화끈하네. 화끈하죠. 야, 이러려고 뭐 여동생 소개시켜 준 거야, 뭐야? 이러요. 김유신 비하 발언. 아니. 야,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 하지만 뭐 오늘날에는 뭐 당연히 뭐 생물학적으로 또 도덕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근친혼을 금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는 뭐 100여 년 전부터 대대로 근친혼을 이어오고 있는 가족이 있어서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휘테커 가족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 집안도 좀 유전적 질환을 피해가지 못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좀 동물 소리 비슷하게 내가면서 서로 소통을 했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치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저희도 한번 꼬았습니다. 꼬인족보 특집 해봤고요. 끝으로 우리 애독자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복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달 하면은 덕수궁 돌담길이 생각나죠. 덕수궁 돌담길에서 데이트하면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그 이유가? 지금은 서울시립 미술관이 돼 있는 건물이 예. 한때는 가정법원이었거든요. 혹시 걸어보셨는지? 좀 참고로 신뢰되는 질문인가요? 그 가정법원은 지금 양지역 13번 출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끝인가요? 이게 복된 말씀인가요? 위치를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요. 스쿨존 과속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13만 원씩 돼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왈왈 개의 족보부터 또 섭리를 거스른 근친혼의 역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왈왈!